안녕하세요, 다하입니다. 이 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있는 어떤 미술 작품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이런 미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은 가볍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되 좀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먼저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설립된 프랑스 최초의 국립박물관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정말 많은 소장품들은 다 어디에서 났을까요?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교회, 왕궁, 귀족들의 수집품들을 루브르 궁전으로 모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으로 빼앗은 전리품들도 이곳에 소장됩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고는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들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양 미술사의 시작은 고대 근동 지역의 미술로 시작됩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된 미술이 바로 그것인데요. 저희는 먼저 이집트 미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의 작품들은 모두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으로 이집트 미술의 다양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오랫동안 외부의 침입 없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고 내세관 및 묘지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후에 내세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그 안을 장식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영원성을 조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집트와 달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끊임없는 침략과 변동이 지속되어 많은 도시국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미술의 주체가 지배계층이라는 점은 고대 미술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지정학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미술에도 그 영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로 나람신 왕의 승전비 작품은 승리한 전쟁에 대한 기록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작품의 주제가 현세에 중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 미술의 마지막인 지중해 지역의 미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에게, 그리스, 로마 문명의 미술이 해당되는데요. 에게 문명에서 시작해 그리스, 로마로 흐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 작품들인 만큼 저희도 그리스와 로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미술을 크게 4시기로 나누자면 기하학기, 아르카이기, 클래식기, 헬레니즘기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순서를 훑어나가 보면 그리스 미술의 발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하학적인 인체 표현에서 시작되어 점차 세밀하고 자연스러워지고 아르카이기의 조각상을 보면 아르카익 스마일이라 불리우는 미소가 보입니다. 그리스 고전기, 즉 클래식기의 작품들은 3차원의 공간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성에 의한 이상미의 표현을 통해서 조각과 건축에 있어서의 큰 진전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대 그리스의 모습이자 로마와 서양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시기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 미술의 정점인 헬레니즘 미술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지막 쪽에 있는 사모트라케의 니케, 일로의 비너스상 등이 있는데요. 완벽한 3차원의 조각상으로 헬레니즘 시기에는 고전기의 이상미와 형식미에 더불어 동방의 오리엔트 미술의 역동적이고 화려한 미감이 더해져 이 두 조각상에서는 우리는 고전기의 조각상과는 다른 생동감과 관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석관이라는 기원전 520년경의 작품으로 에투르리아 문화는 그리스 로마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에투르리아인들이 초기 로마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로마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의 간략한 개관이 되겠고요. 로마 미술은 처음에는 에투르리아의 영향에서 출발했지만 영토의 확장과 함께 그리스와 동방의 문화를 흡수했고 점차 국가의 정치적인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로마 미술은 회화의 영역보다는 조각과 건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상 및 주체는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조각에 있어서 로마 미술은 그리스의 미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형적인 특성에서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본질적인 의도에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바로 미술이라는 시각예술을 통해 통치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띠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미술은 공익사업의 하나로서 여겨졌으며 정치인 혹은 지도자의 조각상이 주요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조각과 건축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례로 아라파키스 아우구스타이, 즉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재단의 부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라파키스는 제국의 선한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공공기념물로 많은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일례로 화면 속 부조의 어린이들은 시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한 당시의 사회정책을 환기시킵니다. 중세미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비잔틴 제국을 세웠고 남은 소로마 제국은 분열해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황제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고 이때부터 미술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국가적인 종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미술의 대상이 기독교로 변하게 된 것이죠. 중세에는 신앙과 무관한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미술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미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세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사 학습을 위해서 정확한 연도보다 초기 기독교 미술 혹은 비잔틴 미술부터 로마네스크, 고딕 미술의 3개의 큰 범주를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저희가 뚜렷하게 특징을 알 수 있는 초기 기독교나 로마네스크 시기의 작품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생트 샤펠의 성모자, 이 작품의 경우 중세미술의 특징을 설명해주기에 적합한 것 같네요. 이전에 보던 조각상들과 달리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조각한 모습입니다. 중세에는 신에 대한 찬미, 백성의 교화, 교리의 설명이라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많은 미술품 및 건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고딕 미술은 도시와 함께 생겨난 시민계급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00년에서 1270년은 고딕 양식의 전성기로서 중세의 이상과 예술적 형태가 절정에 달하는 때입니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회화에서도 보다 자유롭고 세속적인 르네상스로 전환해 나가는 전환기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미술가로 치마부에와 지오토, 디 본도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작품을 제작하면서도 인간의 육체와 정서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 중세 고딕의 말기에서 미술가들은 다시금 중세적인 관습인 평면성과 정면성이 아닌 새로운 시도인 단축법을 통한 3차원의 공간감을 보여주는 자연주의 회화로의 물길을 틀기 시작합니다. 즉, 르네상스 미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일반적으로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6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문화 또는 새로운 경향이었습니다. 휴머니즘이 르네상스 시기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렌체에서 발생한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가로 마사초, 도나텔로, 보티첼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전반적인 경향은 보티첼리의 작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등장하는 비너스는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이상미로서의 감성적인 육체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예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 티치아노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얀바네이크의 수상 니콜라 롤랭의 성모 작품을 보실 텐데요.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유화, 즉 유체 물감의 발명입니다.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달리 매우 사실적이고 정밀한 묘사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한 가지 더, 현재의 루브르 박물관인 루브르궁은 대표적인 고전주의를 충실히 따른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의 흐름은 사실상 비슷한 양상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계의 흐름을 뒤엎는 사조들이 나타나고 전성기를 맞이하며 후기에 가서는 다소 과장되거나 양식화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죠. 매너리즘은 1520년에서 1600년 사이
즉 전성기 르네상스 이후부터 바로크 이전까지의 미술을 가리킵니다. 혹자는 후기 르네상스라고 일컫기도 하죠. 당시는 종교개혁, 전쟁과 약탈 등으로 인간성에 대한 상실과 종말론적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너리즘에서 보이는 과장된 표현, 불안정과 불균형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엘 그레코가 있습니다.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작품은 르네상스 이후 17세기, 18세기에 걸쳐 나타난 양식들로 다소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강조되는 감성이 중시된 양상을 띠는 만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크 미술은 르네상스의 발달된 기법에 웅장한 스케일, 매너리즘의 감성적이고 극적인 요소가 결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최초의 바로크 미술은 이탈리아에서 탄생했으며 대표적인 화가인 카라바조는 주로 종교화를 그렸습니다. 빛을 활용한 극적인 명암법과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 회화는 이후 다른 지역의 바로크 회화와도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플랑드르 지역의 루벤스,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베르메르,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 바로크는 독특한 고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납니다. 절대왕권을 추구하는 루이 14세는 왕립조형예술 아카데미를 창립하였고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던 푸생을 불러 그의 이론과 작품을 아카데미의 기본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에콜 데 보자르라는 프랑스 미술학교가 설립되었고 이 학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보자르 양식이 만들어지는데요. 보자르 양식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기반으로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이후 오랫동안 프랑스 미술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 파리 시립 프티팔레 미술관이 대표적인 보자르 양식 건축입니다. 푸생의 작품을 보면 라파엘로를 바탕으로 한 형태와 주제, 완벽한 균형감과 명확하게 빛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이 14세의 바로크적인 취향은 파리에서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건축 사업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크에 이어 로코코 미술을 살펴보면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의 곡선의 우아한 미감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예술의 각 분야에서 유쾌하고 감각적인 양상의 로코코 양식이 대두됩니다. 바로크 양식이 그 대상이 종교와 왕실인 만큼 다소 진지하고 극적인 반면에 로코코 양식은 귀족과 상류 시민계급의 예술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살펴보면 색채와 빛의 활용이 매우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고 작품의 소재들 또한 향락적이고 귀족적입니다. 신고전주의는 앞선 로코코에 대해 반발하며 나타난 고전주의적 양식으로 이성의 시대였던 18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전한 미술사조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감성을 중시한 바로크와 로코코 그리고 이성을 중시한 신고전주의는 대비가 되는 셈이죠. 합리성을 추구하고 계명주의 운동이 등장하던 시대적 배경하에 신고전주의 미술은 다시금 형식의 통일, 그 형식과 내용의 균형, 표현의 명확성을 중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후 프랑스 정치계와 미술계에서 신고전주의를 지지함으로써 당시 인기 있는 주류로 부상하게 됩니다. 신고전주의의 특징은 이 양식을 주도하고 프랑스 혁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작품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작품은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대의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이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고 정확하게 묘사된 인물들이 선명한 색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비드에 이어 19세기 전반의 보수파 화가를 대표하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가 있습니다. 건축에서 이러한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아 고대 건축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건축으로는 파리 팡테온과 파리 개선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 또한 18세기 말 신고전주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습니다. 신고전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던 사조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 맞게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간 감정의 표출을 중시하게 되면서 낭만주의는 19세기 전반의 주도적인 미술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로크, 로코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화려하고 장식적인 측면보다는 화가의 주관된 감정 표출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작가인 제리코는 초기 낭만주의를 주도했는데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추하고 무시무시한 주제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리코에서 시작된 프랑스 낭만주의는 외젠 들라크루아에 이르면서 더욱 역동적이고 낭만적인 순간의 감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 이 작품에서는 왕 앞에서 학살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각선 구도의 강렬한 색조, 명암의 대비, 활달한 필치는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극적인 순간을 즐기는 듯한 왕의 모습은 신고전주의의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영상을 마치고 이제 오르세 미술관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오르세 미술관 전에 먼저 소개할 미술관이 있습니다. 바로 피티팔레 미술관입니다. 렘브란트, 루벤스, 푸생, 앵그르, 들라크루아, 꾸르베, 모네, 시슬리, 피사로, 로댕, 카르포 등이 고루 전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미술품들을 대표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는 파리 살롱전을 통해 당대 파리에서 활동하던 미술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직접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오르세의 소장품들의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여서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보자면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의 오르세역을 개조하여 1986년 12월 오르세 미술관으로 개관되었습니다. 19세기 작품, 정확하게는 1848년 2월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까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낭만주의 시기의 조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각에 있어서도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상미를 추구하는 조각이 아닌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장 바티스트 카르포의 춤, 그리고 세계의 네 부분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당시 큰 논쟁에 휩싸인 작품들이자 미술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작품들입니다. 세 가지 양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롱회화 혹은 아카데미시즘이라는 미술 양식을 대변하는 작품인 알렉산드르 카바네르 비너스의 탄생과 서양 근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양식이자 보수적인 아카데미 전통에 저항하는 사실주의 화가인 꾸르베의 작품, 부덴과 드가의 인상주의 양식의 작품 두 점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실주의자로서 귀스타브 꾸르베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당대의 모습만은 꾸밈없이 정직하게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양식적인 혁명이 아닌 주제와 관련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주의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맞붙고 있던 19세기 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본 것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공적인 가감 없이 정확하게 모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제는 아카데미에서 주로 다루던 역사 신화적인 주제가 아닌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에두아르 마네의 경우 서양 미술의 중요한 혁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주의자와 더 가까운 편입니다. 마네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회화 언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림이란 그 안에 그려진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수단이 아닌 물감으로 덮여진 물질적 표현 자체라고 하는 마네의 혁명적인 사고는 근대미술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장 프랑수와 밀레는 사실적인 풍경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도 파리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초기에 초상화나 누드화 대신에 시골 농부들의 삶을 애정을 가지고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아카데미 미술을 거부하는 흐름은 계속됩니다. 인상주의는 1860년 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회화운동입니다. 이들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르네상스 아래의 모든 회화의 규칙을 거부함으로써 미술 전통의 혁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미술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전통적인 회화의 규칙들을 거부하고 자신이 본 그대로의 자연을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연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머리가 아닌 시각을 사용했고 빛과 색채의 효과를 통해 시각적인 인상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로는 마네, 르누아르, 드가, 깔류부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폴 세잔, 반 고흐, 폴 고갱 등 일단의 젊은 예술가들은 인상주의가 눈으로 본 그대로의 자연을 묘사하고자 지나치게 순간적인 시각세계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보았고 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모두가 인상주의에서 출발했고 인상주의의 성과를 발전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후기 인상주의라고 불립니다. 반고흐는 그림을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형태를 왜곡합니다. 세자는 정물을 그릴 때 사물의 형태와 색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원근법을 무시하거나 면과 면을 통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고갱의 경우에는 이후에 상징주의나 종합주의 등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세 인물들은 각각 20세기 초 표현주의, 입체주의, 야수주의 등의 근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의 작품 뒤에 나오는 신인상주의 사조의 경우 대표적인 작가인 조르주 쇠라와 폴 시냑의 작품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86년에 시작하여 20년 정도 프랑스에서 전개된 미술 양식으로 인상주의 양식의 색채 이론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쇠라의 회화 방식은 전묘법의 사용으로 전묘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88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반사실주의적 문예상의 운동으로 피위드 드 샤반느, 르동, 귀스타브 모로, 가리에르, 앙소르, 클림트 등이 대표적인 상징주의 예술가들입니다. 상징주의자들은 이상주의를 주장하여 근대 세계를 거부하고 이를 도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황금시대나 전설을 동경하게 되고 현실 세계를 초월하기 위해 암시, 모호함, 신비, 내성 등을 중시하는 표현 양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정신 분석학이 태동하고 있었고 성의 본질과 영혼의 가려진 부분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주의의 작품을 보면 당시 상징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이 세상이 아닌 그 어딘가 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르누보 상징주의자와 맥이 통하는 아르누보의 경우에는 전통과 단절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바로 곡선과 직선의 대립을 통해서인데요. 액토르 기마르가 건축 설계한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액토르 기마르, 알폰스 무하, 구스타프 클림트, 안토니 가우디 등이 있습니다. 종합주의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회화운동으로 고갱과 나비파 화가들인 베르나르, 앙크탱, 라발 등에 의해 주장된 미술 이론이자 기법입니다. 종합주의자들은 상징주의적인 의미와 주제를 선택을 하였고 이들은 인상주의 화풍을 지향하고 순수한 색채와 형태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주제나 개념을 작가의 주관에 따라 평면적인 색채, 즉 색면과 굵은 윤곽선으로 대표되는 선에 종합시키려는 활동을 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이후 나비파뿐만이 아니라 야수주의, 더 나아가 추상회화에 걸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회화에서 잠시 조각으로 옮겨가 볼까 합니다. 오기스트 로댕은 근대의 조각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로 오르세 박물관에 소장된 두 개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댕의 지옥의 문의 경우에는 설립 예정이었던 장식미술관을 위한 작품이었는데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로댕이 자주 문학적인 제목을 붙였던 작품 양식들의 귀중한 보고인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로댕의 작품을 보면 특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까미유 필로델의 얼굴을 표현한 사색에서 인물과 초석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양식을 이끌어냈습니다. 로댕은 암시, 인유, 모호함, 다이성 등 상징주의 미학의 구성가치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외에 로댕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르주 퐁피두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건물의 외면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건물을 유지를 위한 지지구조와 파이프들은 건물 바깥에 눈에 띄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5가지 색은 파이프, 계단, 배선 등의 건물의 구성 요소에 각기 칠해져 독특한 미감을 보여줍니다. 개관 직전까지도 이러한 외면의 디자인은 너무나도 혁신적인 구성으로 여겨졌고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건물이 정류소 같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방문객 수를 기록하면서 정치적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퐁피두 센터에는 어떠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1915년 앙리 마티스와 함께 모든 아카데미의 규칙들을 거부하며 그림을 그렸던 젊은 화가 그룹이 프랑스 파리에 등장합니다. 야수파들의 기존 아카데미 미술에 대한 도전, 아카데믹 전통에 대한 위반은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고 큰 논쟁을 일으킵니다. 일상적인 소재, 풍경, 동방의 오달리스크, 여인의 초상과 누드, 정물 등 화면에서 보이는 작품들의 소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흔히 역사와 신화, 자연과 같은 아카데미의 전통적인 주제와도 다르고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거친 붓질과 주관적인 색의 활용, 추상에 가까운 단순화된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여러 혁신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표현을 중시하고 예술적 직관을 강조하며 강렬한 원색과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의 장식적 화면 구사가 특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독일에서 인간 내면의 표현에 주목하여 발전한 미술운동입니다. 독일 표현주의는 주로 독일 미술가로 이뤄진 두 개의 그룹인 다리파와 청기사파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냉소주의, 소외, 판멜과 같은 전후의 분위기에 부합하는 양식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는 이후 게오르그 그로츠, 오토 딕스와 같은 미술가들에 의해 보다 신랄한 사회 비평의식을 담은 신직물주의 양식으로 전개됩니다. 청기사파의 경우에는 칸디스키를 주목해볼 수가 있는데요. 청기사파의 활동은 비대상 회화를 추구하였고 형태와 색채의 자율성으로 화면을 구성하고자 하는 표현적인 추상미술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몇 년이 지나 칸디스키는 탈퇴해 순수한 추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점점 구상회화에서 추상회화로의 진전이 흐름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추상의 발전에 중요한 자극제가 된 것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큐비즘 회화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형태에 대한 혁신적인 탐구로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20세기 미술의 혁신의 도화선이 된 미술운동입니다. 후기 인상주의자인 세잔의 영향과 원시미술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초기에는 형태를 기하학적인 입체로 환원시키는 단순화 작업을 선보입니다. 점차 극단적으로 대상이 해체된 파편들로 화면을 구성하는 분석기를 지나서 종이나 신문 조각 등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화면에 직접 붙이는 꼴라주, 빠삐의 꼴레와 같은 기법을 시도하는 종합기로 전개가 됩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피카소와 브라크 외에도 후안 그리스, 레제, 들로네 등이 있으며 다시점의 수용, 원근법 파괴를 통한 화면의 평면화, 일상 사물과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성, 재현을 모방이 아닌 기호로 접근하는 태도 등을 통해서 20세기 조형 실험의 혁신적인 사주로서 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르피즘에 대해 말해보자면 당시 19세기는 색채에 대한 많은 글들이 출판되어 사물에서 해방된 색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오르피즘의 작품들은 대개 프리즘으로 분해가 되고 빛이 가득 차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신인상주의의 색채 이론을 추상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작가인 코프카는 순수 색채 추상으로 과감하게 나아간 초기 미술가 중 한 사람입니다. 20세기 미술의 특별한 상황은 속도에 대한 열광과 기계의 위력을 새로운 요소로 도입하였습니다. 회화 밖에서도 연속 촬영법에 대한 실험, 철학에서 앙리 베르그송의 이론, 전기와 엑스레이의 발명, 내부 연소 엔진의 발명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미래주의의 활동에 기반을 다지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자들도 들로네처럼 색채를 재현의 기능에서 해방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고 특히 지노 세베르니 작품에서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한 점이 드러납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더 스테일 혹은 드 스틸 그룹의 예술가들이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지지하면서 전개된 미술운동입니다. 이 그룹의 예술가들은 기하학적 순수 추상의 여러 경로를 모색하려고 했는데요. 몬드리안은 끊임없이 새로운 조형적 비전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회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고 반 두스피르흐는 일상의 현실에 주목해 건축이나 장식미술 등 예술의 전반적인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이후 바우하우스 운동과도 협력하며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건축, 산업 디자인 등에서도 범주를 넓혀가게 됩니다. 레스테일 운동에는 반데어 레크, 반퉁게를로, 푸사르, 건축가 오우트, 리트벨트가 가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술계의 각종 사조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다다이즘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탄생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환멸 속에서 창조적이고 보편적인 미해관념을 버리고 반예술을 추구한 무정부주의적 아방가르드 운동입니다. 새로운 미해관념에 주목해서 1916년 취리히에서 시작하여 뉴욕, 쾰른, 하노버, 베를린, 파리 등지에서 국제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중 디샹, 피카비아, 만레이가 가담한 뉴욕다다는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미술 개념에 극단적으로 반발하게 되는데요. 디샹은 이후 개념 미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랍니다. 초현실주의, 다다이즘의 반합리주의는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큰 영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을 상징주의 작품들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대사회의 병폐에 잠식된 도덕관과 합리성을 비판하고 그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꿈, 잠재의식, 광기 등을 내세웠고 자동기술법,
사주 기법 등을 회화에 적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앵포르멜은 arti formal이라는 뜻으로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면모에 주목해 원시적인 표현과 격정적인 기호를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삼는 미술 경향을 일컫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화된,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회화로 듀뷔페, 볼스, 마티웨, 하루퉁 등이 대표 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미술운동입니다. 추상표현주의 운동을 통해서 미국 미술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뉴욕이 미술계의 중심지로 부각되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라는 미술 양식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고 표현됩니다. 이들의 작품은 양식적인 범주화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 경향으로 추릴 수 있는데요. 역동적이고 힘찬 제스처를 강조하는 경향인 액션 페인팅, 그리고 개방된 색면을 통해 반성적이고 사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인 색면파 회화입니다. 두 경향 모두 추상적인 양식을 선호하며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즉흥성과 과정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광고, TV, 영화 등 대중매체와 소비문화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예술의 맥락에 끌어들인 영국과 미국의 미술사조입니다. 미술사적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팝아트는 미술을 미국의 일상적인 삶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였으며 고급, 저급, 순수, 실용, 전문, 일반 등의 경계를 거부하고 그 간극을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이 팝아트를 뜨거운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앤디 워홀 외에도 팝아트를 대표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피터 블레이크, 앨런 존스, 호크니,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올덴버그, 톰 웨슬만 등이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미니멀리즘 이전의 근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작가의 개성이 우선시되는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최소한의 색채, 형태, 선, 질감으로 작품을 완성하려고 했으며 재료에 작가의 주관성을 개입시키지 않고 작품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만 작용하게 합니다. 제작 과정에 감정이나 무의식적 의사결정을 배제하여 작품과 관람자, 전시 공간이 서로 맺는 관계로 관심을 돌리는 혁명적인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미술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념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개념미술은 20세기 미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 사조로 제작의 결과보다는 그 개념과 과정의 제시에 중점을 두어서 미술의 탈물질화 및 탈매체적인 전환을 야기한 미술 경향입니다. 미술이 물리적 영역이 아닌 오직 아이디어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입주한 미술운동으로 유럽의 다다이즘뿐만 아니라 특히나 뉴욕의 다다 작가인 마르셜 디시앙의 작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개념미술은 설치미술, 디지털 미술, 퍼포먼스 미술의 선구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소개해드릴 미술관이 있는데요. 죄드폼 국립미술관은 20세기 이후의 현대예술 작가 중 생존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파리에 이만큼 많은 유명한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다. 그런 거를 딱 보시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편에서는 저희가 조금은 간략하고 좀 많이 이렇게 프랑스 미술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3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미술사 전공생이잖아요. 파리에 그렇게 미술관 박물관이 많은 이유를 이제 3편을 통해서 미술계 파리의 중요성으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3편에서 만나요. 예.